1차 합의한 대로 분류도우미 투입해달라. 저희의 요구사항은 간단합니다. 약속대로 지금 당장이라도 배송하겠다. 채무자의 행위는 국가 면제의 예외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 신청이 적법하다고 본 결정입니다. 재개발과 관련되는 인허가, 또 철거 인허가라든가, 약간 일부 언론에서 의혹 제기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25%의 접종률을 넘어섰고요. 그래서 이제 9월까지는 이제 전 국민의 그 70%인 3,600만 명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많은 그 경제적 효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5.18) 위원회에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형을 갑자기 찾다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6월 15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왔다며 한껏 들떠있던 꼭 21년 전 평양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던 남북 정상의 모습 어떻게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로부터 7년 후 군사분계선을 넘던 우리 대통령의 모습 또 2018년 판문점 선언까지 기억은 딸려오지만 남북관계는 지리한 교착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6.15 남북 공동선언 21주년 관련 분위기 전하겠습니다. 네, 6.15 기념식에는 대권 주자들도 함께했는데요. 전국 동향과 함께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대체 공휴일 확대 소식까지 나이트 포커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택배 노조 파업이 일주일째 접어들면서 일부 지역에서 배송 차질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택배 노조는 2차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 전국 노조원 5천여 명이 참여한 1박 2일 대규모 집회에 돌입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용인시 택배 물류센터. 멈춰있는 레일 양옆으로 택배 상자가 수북합니다. 이곳 터미널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파업에 동참하면서 아직 배송이 안 된 6, 7만 개의 택배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택배 노조는 분류 인력을 즉시 투입하고 택배 기사에게 주는 배송 수수료를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차 합의한 대로 분류도우미 투입해달라. 저희의 요구사항은 간단합니다. 약속대로 지금 당장이라도 배송하겠다. 앞서 지난 13일 뇌출혈로 쓰러진 롯데택배 기사 임모 씨가 일하던 서울 장지동 물류센터에도 택배 상자 수백 개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심야 배송 근절 등 1차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임씨 동료들도 파업에 동참한 겁니다. 배송 자체도 많은 상태에서 그거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몸에 무리가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엔 분류 인력도 없었고. 서울 여의도공원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택배 노조원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틀 동안 국회에서 진행되는 2차 사회적 합의 기구 논의를 지켜보며 1박 2일 동안 노숙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집회가 방역수칙 위반이라며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1차 합의에 따라서 분류 작업을 즉각 시행하여야 하고 일방적인 구역 조정, 물량 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 2차 사회적 합의 기구는 내일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인데 택배사들이 분류 인력 투입 1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어 타결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택배 노조는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노동 현장에서 작업 도중에 크게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충북 충주의 공사 현장에서도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충주에 있는 공장 증축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13일 오전 8시 반쯤
지붕에서 철골 빔을 조립하는 공정 작업을 하던 61살 A씨가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다른 작업자 2명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A씨 혼자 지붕 위에 올라갔고 작업자 2명은 바닥에서 다른 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격자는 경찰 조사에서 일하던 중 무슨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A씨가 추락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지붕 위에서 일하다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붕에 현관 하나가 삐뚤어져 있는 걸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올라가서 그걸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하려다가 떨어지신 것 같아요. 경찰은 A씨가 안전문을 쓴 것으로 확인했지만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고리 등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 공사 현장 작업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공사 현장 지붕 위에서 작업하려면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대 고리 시설과 추락 방지망 등의 시설이 법적으로 필요한 상황. 이에 고용노동부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그물망 등이 현장에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고객센터 노조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규직인 공단 노조는 직접 고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조 간 입장차와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고 경영자인 공단 이사장은 돌연 단식에 나섰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입니다. 경찰이 정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공단 내 전화상담 업무를 맡은 고객센터 노조가 지난 10일부터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 요구는 고객센터 직영화, 외주 민간업체가 공공성을 띠는 국민 개인정보는 물론 민감한 건강정보까지 다루는 비정상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이 직접 고객센터를 운영하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백신 전화 받으라고 합니다. 백신 예약 전화 좋습니다. 공공성 공공기관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저희는 공공기관 직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반면 공단 직원들이 소속된 정규직 노조는 지도부 공약이라며 대화를 거부하고 고객센터 직영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 정규직인 고객센터 직원을 공단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현 직원들에게 역차별이라는 겁니다. 갈등이 수개월째 이어지는 상황. 그런데 공단 최고 책임자인 김용익 이사장이 돌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고객센터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정규직 노조는 고객센터 직영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게 단식 이유입니다. 건강보험 노조는 참여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고객센터 노조는 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 파업을 하겠다고 하고 아무리 대화를 종용해도 이제 되지가 않고 그래서 경영진 무책임을 비판하는 공단 내부 반응과 비정규직 제로 정책 때문이라는 정부 비판까지 나오는 가운데 고객센터 직영화를 논의할 건보공단 사무논의 협의회는 오는 18일 예정돼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지난 1월을 확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강제 집행하는 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강제 집행 첫 절차로 일본 정부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석 달 전 소송 비용은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과 또 한 번 정반대 취지의 판단이 나온 것인데 여전히 일본이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우리 법원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할머니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인도적 범죄에는 국제법상 다른 나라라도 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사람에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사이 법원 정기 인사로 바뀐 재판부는 지난 3월 배상금과 별개로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소송 비용은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른 나라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건 해당 국가 주권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고 국제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비슷한 논리로 각하한 재판부기도 합니다.
다만 소송 비용과 별개로 배상금을 강제 집행할 길은 당연히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일본 정부 재산을 확인해달라는 피해자 측 신청을 법원은 2달 만에 받아들였습니다. 배상금 집행 사건은 본 소송과 다른 재판부가 맡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재확인하며 강제 집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일 관계 악화나 경제 보복 등 국가 간 긴장은 외교권을 담당하는 행정부 영역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법부는 오로지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된다며 채무자인 일본 정부가 재산 상태를 명시한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제 공동체 스스로가 정해놓은 규범을 벗어난 경우 그 국가에 주어진 특권은 몰수됨이 마땅한 점 등을 종합하여 채무자의 행위는 국가 면제의 예외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강제 집행 신청이 적법하다고 본 결정입니다. 물론 여전히 일본이 우리 법원 결정에 응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말은 쉬워서 그렇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국이 언제까지 재산 명시할 수 있는 기일까지 해줘야 되는데 일본이 이번 재산 명시 결정도 무시하면 결국 우리 금융기관이 직접 나서 일본 정부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압류나 매각 절차를 거쳐 강제로 배상금을 받아내려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굴착기 기사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재개발 조합과 허가 관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오정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2사람은 굴착기 기사와 현장 공사 책임자입니다. 법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철거 공사를 강행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번 참사와 관련해 20여 명을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7명이 입건된 상태입니다.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과 광주시청 도시경관과 그리고 광주 동구청 건축과 등입니다. 철거 공사를 포함해 재개발 사업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자치단체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뤄진 철거 공사에 조합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재개발과 관련되는 인허가, 또 뭐 철거 인허가라든가 어떤 약간 일부 언론에서 의혹 제기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경찰은 특히 이번 재개발 사업 시공사와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의혹의 당사자로 알려진 문흥식 5.18 구속 부상자회 중앙회장은 지난 13일 갑자기 미국으로 간 것으로 확인돼서 도피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이렇게 철거 공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문흥식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이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해 도피 의혹이 일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출국 금지를 제때 하지 않는 등 수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세호 기자입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학동 재개발 사업 철거공사 복마전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폭 출신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을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 회장은 지난 13일 이미 해외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딸이 사는 미국이나 친인척이 있는 베트남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문 전 회장이 철거공사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허를 찔린 겁니다. 조폭 관리 대상에 올라있는 문 전 회장은 재개발, 재건축 대행업을 하는 미래로 개발을 설립해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붕괴 사고가 발생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업체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 2018년 10월 재개발 조합 조합장 선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문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등과 공조해 강제 송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사고 후 수차례나 경찰의 명예를 걸고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핵심 인물이 유유히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네, 국방부 검찰단이 숨진 이모 중사를 1년 전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간부, 또 부실 변론 의혹을 받고 있는 국선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2차 가해와 부실 수사 의혹 관련자 10명을 추가로 소환 조사하는 등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숨진 이모 중사를 1년 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공군 간부 1명이 국방부 검찰단에 소환됐습니다. 지난 3월 성추행 사건으로 구속된 공군 간부와는 다른 인물로 지난 7일 유족 측이 추가 고소했습니다. 검찰단은 또 부실 변론 의혹을 받아온 국선 변호사도 소환했는데 두 사람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주말에는 2차 가해와 부실 수사 의혹 관련자 10명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2차 가해 혐의로 소환된 15비행단 소속 7명 가운데 일부는 이중사의 신상을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도 군사경찰에서 공군 검찰로 확대됐는데 20비행단 검찰 관계자 3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국방부 감사팀은 비행단장을 포함해 공군 부대원 100여 명에 대한 1차 직무 감찰을 마쳤습니다. 감사팀은 현재 업무 보고와 지휘 감독 체계, 피해자 분리 보호 조치와 양성평등 업무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은 이중사의 부모에 대해 비공개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단은 이중사의 피해 상황과 관련한 부모의 진술은 물론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제주 지역 농협에서 감사반에 접대와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간에 서로 식사와 술을 마시면 제대로 감사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서 술자리가 이어집니다. 3시간가량 자리가 이어지면서 빈 소주병이 20병 넘게 나왔습니다. 참석한 사람은 이곳 농협을 감사하러 온 감사반원과 해당 농협 간부들입니다. 감사가 끝난 지난달 13일 농협중앙회 감사반원 5명과 지역농협 조합장 등 13명이 이곳에서 술과 식사 자리를 가져 향응과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접대비 중 200만 원 정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4차례 식사 자리와 비양도 여행이 감사 기간에 있었다며 접대와 향응 내역도 밝혔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농협에서 법인카드 결제를 취소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검사국 직원들한테 검사국에서 돈을 보내서 카드나 이걸 취소하고 다시 회수해서 결제를 한다고 합니다. 해당 농협은 감사반을 대상으로 접대와 향응은 없었다며 억울해합니다. 간담회 자리였다며 비용도 각자 내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접대 향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관례적으로 여러 일도 이제 있었지만 우리가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처음부터 n분의 1씩 해서 우리 같이 부담을 합시다. 감사를 받는 곳이 감사반과 식사와 술자리를 한다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감사의 공정성을 이제 훼손할 우려가 높고 봐주기 감사로 이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관련자들을 조만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도 다른 지역 농협에서 감사반에 접대와 향응을 제공해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일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1차 접종자가 1,3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상반기 목표를 2주 정도 조기 달성한 정부는 오는 11월 집단 면역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백신 1차 접종자가 1,3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지난 2월 26일 첫 접종 시작 이후 110일 만으로 상반기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겁니다. 한 25%의 접종률을 넘어섰고요.
그래서 이제 9월까지는 이제 전 국민의 그 70%인 3,600만 명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60살 이상 일반 국민의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까지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이달까지 1,400만 명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늘어나는 접종 규모에 백신 효과도 눈에 띄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가장 접종률이 높은 75살 이상 고령층을 보면 감염자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접종 시작 전인 지난해 12월 말 10만 명당 15.8명에서 90%가 접종을 마친 현재 2.3명으로 7분의 1 남짓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감염 확진자도 줄었고 사망 치명률도 줄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백신의 효과가 그거예요. 결국은 사망을 줄이자. 걸려도 중증으로 가지 말자. 뭐 이런 건데 그거 효과를 달성한 거고. 다만 2차 접종까지 마친 완료자는 아직 전체 국민의 6%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는 변이 바이러스가 부담입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감염이 확산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7월 이후에 방역 완화 조치들이 많이 이제 시행이 될 건데요. 돌파 감염이나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고 예방 효과가 100%는 또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이제 손위생,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나는 그런 모임들을 피해야 되는 건 크게 변함이 없거든요.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국민 70%의 2차 접종을 마쳐 집단 면역을 이룬다는 목표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20일에 발표합니다. 개편안의 전면 시행에 앞서서 중간 단계를 두고 수도권에는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4명으로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검사자 수가 평일보다 줄어드는 휴일 영향이 보통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것이어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한 달간 일평균 500명대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감소 추세였던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주 1.01을 기록하며 다시 1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보면 선행 확진자 접촉이 가장 많았고 감염 경로 불명도 26%를 넘어 방역에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개편의 핵심 방향은 자율성과 책임성의 가치에 기반하여 강제적 규제는 최소화하되 지자체의 자율과 개인 방역 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1명 미만은 1단계, 1명 이상은 2단계, 2명 이상은 3단계, 4명 이상은 4단계로 정했습니다. 사적 모임은 1단계에선 제한이 없고 2단계는 9인 이상, 3단계는 5인 이상 금지,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단계에선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선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의 영업을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3단계에선 밤 10시로 제한하며 4단계에선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부터 개편안을 곧바로 적용하지 않고 3주간은 수도권에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는 등 중간 단계를 둔다는 방침입니다. 그럴 경우 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이 즉각 8명까지로 확대되지 않고 6명까지만 허용되며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국회가 현행 대체 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곧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광복절을 시작으로 올해 나흘의 휴일이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9월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연말까지 평일에 쉬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한글날과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이고 광복절과 개천절은 일요일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쉬는 날이 가장 적습니다. 내년에도 상황은 비슷한데 휴일 가뭄에 직장인들 푸념만 커져갔습니다.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니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공휴일 확대를 환영했습니다. 여기에 하루 더 쉬면 경제 효과는 4조 2천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 여론과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침체 등을 고려해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하던 대체 공휴일 제도를 선거날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많은 그 경제적 효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쉴 수 있는 평일은 올해만 나흘, 내년까지 모두 8회가 늘어납니다. 꾸준히 제기됐던 대체 휴일 확대는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여야는 경영계의 반발을 고려하면 식목일 등 추가 공휴일 지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다음 달부터 가구의 전기요금이 2,000원 오르게 됩니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경우에 받던 할인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인데 결정을 앞둔 3분기 전기요금까지 인상이 된다면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1인 가구와 2인 가구 등은 이전과 같은 전력량을 써도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한 달에 200kWh 이하 전력을 쓸 경우 적용하는 주택용 필수 사용 공제 할인을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991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2,000원 오를 전망입니다. 한전은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가구와 1, 2인 가구의 혜택이 집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7월에는 할인을 완전히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도 다음 달부터 오릅니다. 기본 요금 할인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이 오른다면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64달러로 이전 석 달보다 16% 올랐습니다. 최근의 유가 동향을 보면은 이번 분기에도 전기요금이 조금 올라가기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지금 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지고 정부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 6.15 남북 공동선언 21주년인 오늘 북한은 당국은 물론이고 매체에서조차 6.15 언급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민간 행사로 의미를 기리며 코로나나 이산가족 등 인도적인 영역에서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자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북한이 호응해 올지 주목됩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화해와 협력,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약속한 6.15 공동선언. 우리 측은 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 없이 민간 단체들의 기념 행사를 통해 북한에 대화 촉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대화 재개를 요청하며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이산가족 화상 상봉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을 빌어 북한 당국자들,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당국자들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기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대화와 화해의 장으로 다시 한번 나오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삶의 근간인 인도적 영역에서부터 대화와 협력을 다시 본격화하자며 힘을 보탰습니다. 대북 인도적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도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꽤 실질적인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 역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마스크로 남북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며 인도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개성기업들에 이어 국내의 시민사회단체의 인도적 행동들이 이어지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관심도 커지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대화의 창을 닫아버린 북한은 21년 전의 성과에 대해 단 한 줄도 공식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1년이 되도록 연락 채널 복원에도 무응답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적 공감대를 얻은 코로나 백신에 직접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의 방안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일 공조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한연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6.15 남북 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에 일제히 참석을 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을 찾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다시 경선 연기론을 두고 시끌시끌합니다. 유력 주자 절반 정도가 부정적인 반응이어서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 21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 여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참석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토대를 닦은 6.15 정신을 기리면서 남북 화해와 평화 협력은 결코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은 넉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두세 번의 기회는 있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만 백신을 좀 아껴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우리가 확보한 백신을 좀 같이 향유할 수 있으면. 화상으로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도 상생과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지지 모임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는 경선 연기론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가짜 약장수들이 기기묘묘한 묘기를 보이거나 아니면 평소에 잘 못 보던 정말 그 귀한 희귀한 동물들을 데려다가 삭자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 팔 수 없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최근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박용진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형세의 유불리를 따지고 하시겠지만 당의 안정적인 운영, 국민 신뢰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당내 초선 의원들까지 가세 논의를 벌였지만 팽팽한 찬반 의견 속에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송영길 지도부는 대체로 경선 연기론에 부정적이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출범할 대선 경선기획단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권 주자 사이의 입장에 따라 다시 한번 경선 연기론을 두고 격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세대 교체 바람을 타고 국민의힘에선 처음으로 하태경 의원이 대권 도전을 밝혔습니다. 또 외부 주자에겐 8월 말 마지노선이 던져진 가운데 이준석 대표,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이른바 밀당,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선의 하태경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화두는 시대 교체. 빅뱅에 가까운 변화의 흐름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바람은 명확합니다. 낡은 20세기 정치를 하루빨리 끝내고 21세기에 어울리는 정치를 하라. 통상적인 기자회견 방식이 아니라 본인의 SNS 채널 생중계를 택했습니다. 검찰총장 직선제와 법무부 해체 같은 파격적인 공약도 내놨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는 20일 대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는 17일 서울에서 각각 지지 모임이 출범합니다. 대선의 젊은 바람이라며 하태경 의원을 언급했던 이준석 대표도 일단 당내 주자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외부 주자에겐 8월 말이라는 마지노선을 던졌습니다. 대선이 3월이면은 저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우리 당의 당원들과 호흡을 맞추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우리 당의 당원들의 적극적인 서포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판에 뿅 하고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우리 당원들이 지지해 줄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전 총장 측도 이준석의 시간표와 윤석열의 시간표는 상충하지 않을 거라며 일단은 화답했습니다. 다만 무작정 입당하는 건 윤석열식이 아니라는 조언도 있는 만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총장은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상식, 공정이라는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늦지 않은 시간에 선택을 하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김대중 도서관 방문 사실을 6.15 남북 공동선언 21주년에 맞춰 공개하며 독자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양당 대표 자격으로 이준석, 안철수 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안 대표는 지분을 요구하진 않겠지만 국민의힘도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며 당대당 합당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일단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을 유보하는 것으로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외부 주자의 입당과 국민의당과의 합당까지 역동적인 야권의 최종 대선 지형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폐업 신고까지 했던 룸살롱이 건물 위층에 있는 모텔 객실에 고쳐서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손님과 직원 등 40여 명이 현장에서 무더기로 잡혔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폐업을 신고했던 유흥주점 지하복도가 빼곡합니다. 문을 열자 안에는 여성들이 서너 명씩 당황한 기색으로 서 있습니다. 경찰이 건물 지상층에 있는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나서자 폐업 신고했던 이전 지하층으로 손님과 종업원 등 40여 명이 도망친 겁니다. 지하에서 운영하던 룸사롱은 지난달 21일 폐업 신고를 낸 상황. 업소 영업상무는 같은 건물 2, 3층에 있던 모텔을 룸살롱으로 고친 뒤 불법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건물 5층에서 7층에 침대가 있는 객실은 주점 쪽을 거쳐야만 갈 수 있게 해두고 한쪽에서만 볼 수 있는 유리를 설치해 여성을 선택할 수 있는 방도 꾸몄습니다. 아니에요. 몰랐습니다. 밤 10시 이후 영업금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지침을 지켰으니 완무합니다. 경찰은 영업상무인 30대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손님 33명과 종업원 8명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구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무허가 유흥주점을 했으니까 식품위생법 위반. 일단은 여종업원들하고 손님들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해서 경찰은 또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를 추가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수녀원 앞에서 갓 태어난 남자 아기가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10일 저녁 7시 50분쯤 수녀원 앞에 갓난아기가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됐을 당시 탯줄이 막 잘려져 있었고 입술이나 손 등이 파랗게 보이는 청색증 증상을 보였지만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간 것으로 보고 주변 CCTV 영상을 파악해서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대마초를 피웠다면서 스스로 신고한 뒤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NS에서 대마초 씨앗을 구매한 뒤 재배해서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심야 시각 SUV 한 대가 도심을 가로지릅니다. 경찰차가 앞을 막아서자 그대로 들이받더니 차를 돌려 도주를 이어갑니다. 중앙선을 넘어 도망가고 국도에서는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결국 망가져 운행을 멈춘 도주 차량.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축대벽에 몸을 부딪히며 환각에 빠진 듯 이상 행동을 이어갑니다. 차에서 내리서 바로 확인을 해보니까는 누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 난 지금 서울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행설수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32살 A씨.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웠다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찰이 출동하자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고 30km 넘게 도망갔습니다. 경찰이 A씨의 집을 수색해보니 집안에서는 대마초와 재배시설이 발견됐습니다. 뭐예요? 직접 재배한 대마초 씨앗은 지난 1월 SNS를 통해 구매했고 집에 온실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SNS에서 씨를 구해가지고 올 초부터 집에서 재배 시설을 갖추고 재배한 다음에 여러 차례 피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경제 효과가 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은 2조 1천억 원,
또 3만 6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었다. 자, 그렇다면 당장 광복절부터 사라진 빨간 날이 돌아올까요? 정치권에서 대체 공휴일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곧 처리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국의 이슈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사실 뭐 해가 바뀔 때 지난해 이제 역대급 연휴 가뭄이 올 것이다. 이래서 이제 SNS에서도 좀 우울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는데 일단 지금 국회 차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10명 중에 7명이 찬성입니다. 어떻습니까? 두 분은 환영이시죠? 당연히 찬성이죠. 저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급여를 줘야 되는 입장이지만요. 사실은 그렇게 보고 싶어요. 사실은 시간을 많이 주고 한다고 해서 효율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쉴 때는 쉬고 또 일할 때는 일하고 이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만약에 지금 아마 4일 정도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지금 광복절, 그다음 개천절, 한글날, 올해 기준으로 하면 성탄절 이렇게 4일 정도 늘어날 수 있는데 그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국민들한테도 힘이 되고요. 또 휴일이 쉬면 대부분 아마 가족과 보내기도 하지만 또 운동 아마 이게 지금 10월이나 12월 넘어가면 아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집단 면역도 형성될 수 있는 데잖아요. 그럼 아마 사람들이 쇼핑도 갈 수도 있고 이런 거라서 저는 국내 경기를 살린 면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또 조금 더 이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그렇고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아마 이걸 싫어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평론가님은요? 네, 당연히 저도 환영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왜 반대가 25%나 나올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통계를 좀 살펴봤더니 유독 자영업자 계층에서 좀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휴일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 자영업자분들도 영업이 좀 잘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휴일 늘어나는 게 나은 부분이 있겠지만 이분들이 어쨌든 휴일에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휴일을 더 늘려주는 것 전반적으로 저도 찬성하고 환영합니다만 쉼 자체가 없는, 휴식 자체가 거의 없는 자영업자들 365일 내내 일하시는 분들에게 국가가 어떤 식으로 쉼을 보장해 줄 것인가, 휴일을 보장해 줄 것인가, 제도적인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런 휴일 늘어나는 게 순수하게 정규직 근로자만을 위한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여유로운 계층만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자영업자분들이 여기에 찬성표를 좀 낮게 준 그 의미를 정치권에서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쉼에 대한 보장, 좋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서 보셨던 그 여론조사 결과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이제 의뢰를 한 결과인데 일단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지금 6월 국회 안에서 좀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걸림돌이 있을까요? 이거 아마 반대할 당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자영업자 말씀하셨는데 자영업자들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어려움도 있는데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사업을 한다든지 공장을 운영한다든지 뭔가 이제 급여를 줘야 되는 입장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영업자들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이게 정당들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문제는 사실은 여야 간에 대립될 일이 없는 거라서요. 제가 보기에는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처리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국회 이제 상임위 통과하고 본회의 올라오면 이게 쟁점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 열릴 때 쟁점 법안 같은 경우는 합의가 안 되면 다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쟁점 민생 법안 같은 경우는 본회의 열어서 회의 초반부에 민생 법안만 수십 개, 때로는 100개 이상 한 번에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좀 대치 국면을 이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새로 이준석 대표가 취임하고 민주당에서 쟁점 법안으로 들고 나온 게 수술실 CCTV 설치라던가 이러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야 이견이 있기 때문에 뒤로 밀리게 될 것 같고 다만 대체 공휴일 확대 같은 경우는 현근택 변호사님 지적해 준 것처럼 반대할 정당이 제가 봤을 땐 또 없어 보이기 때문에 민생 법안으로 본회의 앞부분 초반부에 빨리 통과가 되어서 오는 광복절부터 아마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법안의 진정성, 사실 이번 법안 같은 경우도 꾸준히 제기돼 왔던 대목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심성 아니냐 이런 좀 눈초리도 있긴 해요. 그런 나올도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이견 어쨌든 그러면 왜 어떤
휴일날은 겹치면 쉬고 어떤 날은 다시 또 안 해주고 그 얘기가 항상 있었거든요. 네. 말씀처럼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제 설이나 추석 이럴 때만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날은 왜 안 하냐 이 얘기가 항상 있었던 거라 제가 보기에 이게 뭐 대선을 앞뒀다라기보다는 이거 한다고 해서 또 국민들이 아 이거 민주당이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원래 네. 해야 될 거를 조금 늦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거까지 제가 보기에 뭐 선심성이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뭐 공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앞서 여론조사에서 25%까지 좀 아우를 수 있는 쉼의 보장이 좀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서 결과가 나오기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당 신임 대표 선출로 잠시 숨고르게 들어갔던 부분이죠. 부동산 관련 전수조사 논쟁. 예, 지금 전현희 권익위원장 직무회피 입장으로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평론가님, 직무회피가 어떤 개념이길래 국민의힘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전 위원장이 또 고심을 한 겁니까? 이제 법적으로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게 되면 직무회피를 권고하거나 또는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이전에 민주당과 다른 정당이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의뢰했을 때 전현희 위원장이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건 같은 정당 소속으로 봐주기를 하러 가 있다. 이런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직무회피가 된 것인데요. 그런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야당이 전수조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야당 소속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해 충돌이 안 된다. 따라서 직무회피 대상이 아니고 전현희 위원장도 책무를 피하지 않겠다면서 직접 이 조사에 관여할 것을 본인이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전수조사를 실시 의뢰한 야당 입장에서는 같은 정당 소속이라서 봐주기 해주는 것만 문제인 게 아니라 상대 정당, 그동안 정치적으로 싸워왔던 타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또 예를 들면 더 꼬투리를 잡는 조사를 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상식적인 부분 같고요. 따라서 직무회피에 대한 요구를 꾸준히 해왔었는데 전현희 위원장이 일단 이 전수조사를 하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으로 이 직무회피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전 이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직무회피 결정이 내려진 만큼 지금 자잘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뭐 공개 동의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빨리 협조해서 민주당이 받았던 것처럼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전수조사는 받는 게 국민의 눈높이 기대를 충족시키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비교섭 5당에서 이제 전수조사 의뢰가 왔을 때는 그때는 직무회피 조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전현희 위원장님도 법조인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법률적 판단한 것 같아요.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관련 단체 직전 2년간 관련 단체에 있었던 경우는 관여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보면 어쨌든 민주당은 이제 속해 있었으니까 관련 네. 단체가 맞는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관련 단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너무 법률적 판단만 한 것이고 지금 지적하시다시피 이게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동일한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했쓰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 처음부터 그게 맞고, 지금 이제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뭐 캠프에 있었고 만약에 민주당에 관여됐다 그러면 빠지면 돼요. 안성호 사실은 부위원장이 그렇죠.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법률적으로 뭐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보다 공정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하고 이게 경찰로 갔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민의힘은 그렇잖아도 전현희 위원장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동의서 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장만 달랑 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뭐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 몰랐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약간 핑계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다 언론에 났거든요. 본인과 직계 좀비 속에 대해서 전원에 대해서 동의서를 냈다라는 게 이미 다 나왔어요. 근데 그걸 선뜻 못 준 거거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전현희 위원장이 내가 관여하겠다 이래버리면 안 내길 잘했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뭐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금 뭐 회피했습니다만 부위원장도 굳이 뭐 오해 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성호 부위원장도 못 믿겠다는 얘기고 현 변호사님 얘기는 굳이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그럴 없다. 필요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말씀이시거든요. 이분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사위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이게 나중에 또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동의서를 안 내가지고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이거 더 큰 거 나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지금 뭐 되게 나중에 수사기관까지 가면 어떡하지? 다 그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어떤 생각도 있냐면 부동산 부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훨씬 많은데 이렇게 재산 평균 내보면 알거든요. 집이라든지 가진 걸 보면. 그럼 나올 거 훨씬 많은데 우리가 굳이 이 말씀처럼 위원장이나 뭐 부위원장 뭐 10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빼라는 사람 빼고 그냥 제대로 조사해라 이러면 돼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충분할 것 같아서 저는 뭐 부위원장도 빠져도 아무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고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 후보로 나왔던 분이라면 현 변호사님 말처럼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조사 이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조사단장 또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는 뭐 결과를 우리가 예단하기 힘들다. 지금 국민의힘에 뭐 부동산 부자가 더 많다 이런 이미지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장 중점이 되는 건 본인 재산이 많아서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부동산 투자를 좀 잘못된 방법.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이 비밀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로서 알 수 있는 업무상의 비밀을 이용해서 투자했다는 게 여러 유형 중에서 제일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또 지난 2018년 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상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몇 년 동안은 적어도 많이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 위반이 되는 사람들은 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예상을 해봐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조사해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네. 동의서 빨리 내고 조사하면 돼요. 이거 뭐 조사하라 그러는데 한 장만 딱 냈다 그러면 조사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열람을 할 수 있거든요.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보기엔 아마 본인들은 낼 것 같은데 가족들은 안 낼 수도 있어요. 또.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정해놓은 거거든요. 본인과 직계 좀비속 한 번에 다 그냥 동의서를 내시라 빨리. 제가 보기에 뭐 그거 늦게 내면은 조사 안 받을 생각 없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직무회피 얘기를 했고 지금 변호사님께서 바로 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부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관련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수조사 논란에서 두 가지 변수가 직무회피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이 동의서 부분인데 관련해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어제 권익위가 국민의힘의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를 보완해 달라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는 요청서 달랑 한 장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174명 국회의원과 그 직계 좀비속 816명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 동의서가 없이는 권익위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뻔히 알 터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들의 직계 좀비속뿐만 아니라 의원 본인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요청을 하고 조사 받을 생각은 없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네, 앞서 현 변호사님이 언급하신 대로 이제 권익위가 강제 조사권이 없기 네. 때문에 동의서가 필수인데 그 부분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왕 받기라는 거 진짜 좀 쿨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공교롭게도 현 변호사님과 의견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데 네. 이거 그냥 이렇게 자꾸 절차적인 부분 가지고 서류 내니만이 이거 민주당은 어떻게 했니 물어보고 민주당은 지금 다 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믿어서 우리는 무슨 서류를 얼마만큼 내야 될까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지금 사실 전당대회 끝나고 국민의힘의 혁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우 호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서류를 더 내니만이 민주당이 했던 만큼만 우리도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자꾸 핑계를 만드는 건 혁신된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느꼈던 그런 구태정치의 모습을 닮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받기로 하고 전수조사 요구서 내고 또 기자님들 오셔서 사진도 찍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관련 조치는 아주 쿨하게 하는 게 낫다. 전현희 위원장 직무 회피했으니까 마지막 한 가지 조건을 붙인다면 아까 이야기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에 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 안성욱 부위원장 정도만 이제 직무 회피를 하게 하자. 이 정도 조건을 내걸고 나머지 절차에서는 다 협조하는 게 국민들한테 박수 받는 길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네. 저는 요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국민의힘이 준비가 안 됐구나. 말로는 이제 막 전수조사 얘기 나왔지만 감사원 간다 그랬는데 아마 그때도 제가 보기에 한 장 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미 받아놨으면 그냥 내면 되거든요. 근데 별로 진짜로 할 생각 별로 없다가 준비라는 건 어떤 준비 말씀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말씀하시는 아니죠. 서류 건가요? 준비. 왜냐면 이 동의서 받는 게 그냥 간단치는 않아요. 왜냐면 네. 본인들 거 그냥 쓰면 되는데 가족들 거 가서 받아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이 사는 분도 있는데 직계 존속 같은 게 아버지 어머니 안 사는 분도 있거든요. 며칠 걸려요. 이런 거 네. 받는데. 근데 지금 간 거 보면 아마 권익위에서 발표하고 또 민주당에서 바로 탈당시키고 이러니까 우리도 빨리 해야 되겠다.
라고 한 것이지 저는 아마 이 동의서 받으면 동의 안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계산해 보면 대략 의원 한 분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4.6명 정도 되는 거 보니까 부모, 그럼 부모가 양쪽에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애들 한 2명이나 3명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거의 대부분 한 거거든요. 보통 직계 좀비석이 4-5번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아마 그 받는 과정이 신속히 돼야 된다. 그거 안 받은 상태에서 이거 낸 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사진 한번 찍으러 간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앞서 장평론가께서 최근에 어떤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혁신 분위기에 사실은 찬물을 끼얹는 수도 있다 이런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이준석 신임 대표의 여기에 대한 입장이 좀 궁금한데 김기현 원내대표와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신임 대표가 검찰에 의뢰할 수 있다고 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김 대표는 또 여기에 대해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가 언급했던 부동산 전수조사 검찰 의뢰에 대한 논의는 좀 없었습니다. 누가 뭘 했다고요? 이준석 대표가 부동산 전수조사 검찰 의뢰에 언급을 했었는데 언제 그런 언급했죠?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권익위 정보활용공서 제출 관련해서 절차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민주당 쪽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는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릅니다. 민주당 쪽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겠다. 민주당 측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김기현 대표 이 발언만 놓고 보면 좀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데 내부 동선 정리가 안 된 걸까요? 사실 경선 과정에서는 이준석 후보자 당시에 이제 감사원 가자고 얘기했었고 지금은 검찰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근데 뭐 사실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소통 아마 안에서 하겠죠. 이게 문제가 불거지면. 그런데 당 대표가 모든 입장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 밝힐 때 일일이 다 원내 대표랑 소통 다 끝나고 밝히는 건 아니거든요. 원내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전 특별히 뭐 충돌이 있다거나 마찰이 있는 단계 아직 그렇게 표현하기엔 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검찰 의뢰를 논의하든 또는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진보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나 경실련에 의뢰하든 권익위보다 더 강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의힘이 역으로 민주당을 향해서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검찰에도 의뢰할 수 있다. 우리는 참여연대에도 의뢰한다. 민주당도 뭐 전현희 의원이 직무에 피하긴 했습니다만 위원장이 자당 소속 국회의원 출신이 위원장 있는 국민권익위 조사 받을 게 아니라 검찰 의뢰 가자. 필요하다면 특검도 만들자. 사실 정치권에서 LH 특검에 대해서 이미 합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야무야 LH 수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국수본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마저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고 면피성 이런 이 탈당 권유 조치 정도가 양당에서 내려지게 된다면 그나마 민주당은 아직까지 탈당 권유 조치 받은 분들 대다수가 탈당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태가 국민의힘에서 똑같이 반복된다면 국회 변해라, 정치 변해라고 지금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나 2030 중도층 등이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가 고강수를 쓰면서 오히려 공세를 취하는 게 전 정무적으로는 옳은 판단이 아닌가 싶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의원 숫자가 이제 100명 초반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좀 더 발각이 되어서 일부 의원을 탈당시키게 된다면 100석 이하로 의석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또 실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원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약간은 불편한 감정 드러내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검찰에 의뢰하는 것과 시민단체에 의뢰하는 것 좀 결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뭐 참여연대 오래 있었는데 10몇 년 있었는데 사실은 시민단체에서 이걸 하기는 적절치 않아요. 참여연대 같은 경우도 뭐 간사들 많은데요. 다른 일 하기도 바쁩니다. 그리고 급여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공적인 일이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 원래는 이제 국회 공직자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권익위에서 일단 다른 당은 다 했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수사를 뭐 우리는 검찰에서 받겠다든지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수사하고 이런 조사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범죄 혐의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권익위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더 광범위할 수 있어요. 대신 강제 수사권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권익위가 최하선이라는 건 맞고 권익위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문제되면 우리는 경찰이 아니라 뭐 검찰로 가겠다든지. 근데 또 검찰이 수사권이 이 부분은 또 6대 수사권에는 또 안 들어가는 내용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법적으로 안 될 수도 있는 거라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민주당하고 똑같은 순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네. 권익위에서 하고 그다음에 국수본을 수사하고 그게 어찌 보면 또 형평성도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네. 뭐 그런 수순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가 아니잖아요. 본인은 이제 조사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 대표이기도 하지만 또 의원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한선이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더 세게라도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하한선은 앞으로의 조치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탈당시켰으면 우리는 최소한 뭐 더 이상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 아마 조금 염두에 두지 않았나. 그러니까 많이 나왔을 때 나중에 뭐 제명이라든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탈당 안 했을 경우에 이거를 징계할까 말까 논의도 있거든요. 그럼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만약에 탈당 안 하면 징계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아마 김기현 원내대표가 좀 견제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두 분과 뭐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봤습니다만 이번 사안의 본질은 전수조사입니다. 두 분 말씀대로 쿨하게 조사받는 게 좋지 않을까 분위기상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 대선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쪽에서 다시 한번 외부 주자를 겨냥해서 8월 말이다 마지노선을 던졌거든요. 이 대표 발언 듣고 바로 이어서 윤 전 총장 측 생각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급하게 합류한 후보가 당력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권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고요. 당과의 일체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게 당의 강경보수 입장에 동의하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공존을 할 수 있는 어떤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리한 요구도 아닐 뿐더러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시간표하고 이준석 대표의 시간표가 상충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장해찬 씨의 택시 언급은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저희들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택시 직행한다는 말씀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네. 원래는 이제 윤석열식 이 부분을 좀 먼저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지금 장해찬 평론가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여쭤볼게요. 지금 같은 방송에서 이제 얘기하다 시간표 얘기 나오고 하다가 이제 장 평론가님이 이제 택시론 얘기한 거에 대한 진화를 한 거잖아요. 네.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될 줄을 몰랐고 예. 저는 이제 개인이자 시사평론가 입장으로 글을 남긴 건데 이게 공식 입장인 것처럼 좀 오해될 여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헤아리지 못해서 당연히 공식 입장 내야 되는 대변인 선에서는 정리가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동훈 대변인이 나와서 말한 게 윤석열 전 총장 측의 공식 입장이겠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뭐 시간표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정도로 가름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개인의 그냥 지지자이자 시사평론가 입장으로서 이 택시 이야기를 꺼낸 것은 택시 타고 가야 된다,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꼭 이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스케줄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뭐 입당을 한다 만다 결정 짓는 것보다는 국민의 목소리 듣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은 개인적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마치 좀 공식적인 생각인 양 보도가 되면서 혼선을 드린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좀 착잡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다는 건 어떤 흐름을 보고 좀 분석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주문을 하신 건가요? 주문을 할 처지는 제가 아니고요. 네, 평론가니까요. 네, 제 직업 자체가 이제 정치에 대해서 계속 논하고 분석하고 주장을 하는 게 본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제가 관심을 많이 받게 되면서 이게 오인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관심을 사실 방송 많이 하면서 처음 받아봐가지고 개인 SNS에 올리는 글까지 기사화가 될 줄은 몰랐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좀 중도적인 분들 또 이제 무당층 성향의 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아울러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 꼭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띄워봤던 것인데 어쨌든 공식 입장은 아닌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평론만큼은 좀 지금까지처럼 시원시원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앞서 모든 선택이 열려 있다고 했던 윤 전 총장 측에서도 서로의 시간표가 다르지 않은 거라고 화답했지만 또 윤석열식을 거론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최근에 며칠간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 만날 듯 하지만 또 벌어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계속 견제를 하고 있죠. 빨리 들어와라. 정시 출발한다. 8월 말 얘기한 거는요. 그 전부터 6개월 전이라고 그랬어요. 대선. 3월 초니까 9월 초에는 들어와야 된다. 그거 조금 더 앞에서 당겨서 얘기한 거거든요. 8월 중순 말 정도 얘기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간이
상충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얘기하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들어갑니까? 8월 말 전에. 그건 또 예스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찌 보면 지난번에 그거 패턴이 똑같아요. 지난번에 의원들 쭉 만나고 7월 초에 입당한다.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처음에. 네. 근데 좀 지나서 이제 아니다 이랬거든요. 그때도 전원으로. 그러면 제 생각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입당할지 말지 입당 쪽으로 마음이 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많이 갔는데 시기적으로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완전히 끌려가진 않겠다라고 생각은 돼요. 근데 오늘 뉴스에 보면 또 6월 말 7월 초에는 선언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또 물어볼 거예요, 기자들이. 입당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직 열려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못하진 않았나. 그러니까 입당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그거는 좀 보는 것 같다. 그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3지대에 그냥 머물러 있다가 네. 나중에 그쪽에 다 정해지면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경선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후보 정해지면 그 사람하고 1대1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는 뭐 일치화 과정이라 하지만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은 네. 검증화 과정이거든요. 당내 후보들이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네. 이명박 박근혜 때도 경선 때 다 나온 거예요. BBK며 뭐 지금 뭐 최순실 얘기면 다 나온 얘기거든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당 만약 안에 들어오면 홍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검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저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당이 하는 것보다 당내 경쟁자들이 더 치열하게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권 통합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국민의당에선 지금 2번 버스론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대표들끼리는 동네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견제하는 분위기가 느껴지긴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국민의당과 또 국민의힘의 통합 과정에서는 이전에 사실 안철수 대표 4.7 재보궐선거 단일화 국면에서도 투트랙 전략을 썼었고요. 네. 이번에 이 합당 과정에서도 투트랙 전략 쓰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국합 역할을 하면서 좀 좋은 쪽으로 통 큰 모습 보여주고 네. 실무를 맡는 이제 이태규 사무총장 같은 경우가 당에 뭐 이 살림살이 다 하고 있는 분 아니겠어요? 안철수 대표 마음도 가장 잘 알고 있고 예. 전략통으로도 유명하고 이런 분들이 배드캅 역할하면서 본인들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또 쓴소리도 하고 견제고 던지는 게 4.7 재보궐에서도 나타났던 패턴이고 이번에도 나타나는 그런 이 정당 간의 아주 미묘하고 민감한 합당 논의, 단일화 논의할 때는 대부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일관되게 보이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합 메시지, 안철수 대표가 바로 1시간 만에 만나서 사실은 커피 마시고 이런 것만 보고 와 무조건 이제 합당이 되나 보다. 또 이태규 사무총장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배드캅 역할하는 목소리 듣고 바로 아직은 또 안 되나 보네, 밀당이 더 심한가 보네 이렇게 우르르 몰려갈 게 아니라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분명히 물밑에서 외부에는 보이지 않는 소통이 있을 겁니다. 네. 모든 협상이 다 그런 식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분명한 건 일단 안철수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만났다는 건 좀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정치인들이 특히나 이 정도 당 대표급의 지도자급 정치인들은 쉽게 만나지 않습니다. 만났다는 것 자체에 온갖 해설이 따라붙기 때문에 일단 단순한 상견례 수준이라고 해도 뭐 노원구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잖아요. 네. 그 자체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안철수 대표가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났다는 것 거기서부터 봤을 때 저는 이태규 사무총장의 메시지와는 무관하게 지금 이 합당 논의가 그래도 아주 안 되고 있지는 않구나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하태경 의원의 대권 도전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교체 열망을 업고 신임 당대표가 선출이 됐고 또 그 분위기를 업고 하태경 의원이 또 대선 레이스에 합류를 했는데 화두가 시대 교체입니다. 시대 교체. 뭐 세대 교체하면 이제 하태경 의원도 대상 되니까 네. 이제 세대 교체를 못 하게 될 텐데 시점이 참 절묘하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하태경 의원은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오랫동안 제가 같이 해왔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어쨌든 본인도 거기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흘러가는 구도를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도움 받은 사람들이 유승민일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제 하태경 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네. 오세훈 시장도 어쨌든 염두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으면 윤석열 총장은 과연 그 사람들하고 했을 때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도 들어오는 분위기니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할 사람 다 들어와라 라는데 저는 근데 앞에 얘기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는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인이 이제 공천 과정에서 생긴 감정이라든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그냥 지금 확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나중에 뭐 들어와서 만약에 지금 할 게 대선 후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단일화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뭘 봤냐면 만나면 보통 사진을 언론에 공개되거든요. 만났다는 얘기는 있는데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냥 약간 의례적인 만남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봅니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글쎄요, 저는 의례적인 만남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어쨌든 만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도 강조를 드렸었고 안철수 대표도 본인이 만나줬다는 표현 쓰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의 이 호출에 부름에 응해서 바로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당 지지자나 본인 지지자들에게 어떤 사인으로 읽힐지 충분히 알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있다는 건 뭐 안철수 대표나 이준석 대표 다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만났다는 건 단일화 협상 국면이나 이 합당 협상 국면에서 과거의 감정적인 골은 더 이상 개의치 않겠다는 뜻, 공과 사를 구분하겠다는 뜻을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먼저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으로도 그래도 뭐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절반의 시작은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준석 대표면요 아마 안철수 대표는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만 뭐 이렇게 하면 따라온다라고 생각하지. 왜냐하면 지금은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주 큰 변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선 후보 지지로서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죠. 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을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굳이 뭐 와도 좋고 말아도 좋고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본다 그러면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고위원 지금 자리 지명직 하나 비워둔 네네. 거하고도 맞물려서 좀 보거든요. 네. 근데 그 뭐 최고위원 지명직 자리를 안철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일단 본인이 당선되자마자 여성 전문가를 영입 우선순위로 놓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가치라고 할까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현 변호사님과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현재 대선 주자 지지율이나 뭐 국민의당 지지율이 조금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난 4.7 재보궐선거 국면에서 이 국민의힘이 안철수 대표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인식이 중도 보수 진영 유권자들에게 전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혁신하는 모습 보이면서 중도층과 2030 지지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지만 어쨌든 그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플러스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 배제하는 정치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품는 정치를 내야 중도층 블러브로 다수파 연합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안철수 대표를 데려오는 게 그리고 과거의 이 감정을 다 털어버리고 정말 좋은 모습으로 두 사람이 함께 뭐 포옹하고 악수하면서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머릿속에서도 안철수 대표와의 통합, 국민의당과의 통합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하태경 의원이 우리 방송 보고 있으면 서운할 것 같긴 해요. 자막에 지금 하태경 의원 얘기 나가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평론가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지금 보면 돈 벌 궁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또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 이런 게 눈에 띄긴 하거든요. 하태경 의원의 대권 도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대선 주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흥행에 도움이 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부 주자들 하나둘 뜨는 게 나쁠 건 없죠. 근데 하태경 의원의 출마를 이번 이준석 대표의 돌풍과 연관지어서 보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사람이 예전부터 이대남 이슈, 그러니까 20대 남자들의 이슈나 프로게이머 뭐 불공정 계약 사건 이런 부분 등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공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준석 돌풍의 어떤 열기가 자신에게 조금 옮겨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2030을 공략하는 메시지 등을 많이 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첫 일성으로 검찰총장 국민직선제 법무부 폐지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지나치게 매달리다가 국민의 민심을 잃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 다시 뭐 검찰총장 직선제나 법무부 폐지 이런 걸 과연 중도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이 원하겠는가. 다만 상식적인 법무부,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법무부와 권력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는 검찰 이 정도를 원하는 것이지 이 틀을 갑자기 막 확 바꿔버리는 공수처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그런 걸 원하는 이 중도 보수 유권자들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주목을 받고 하나의 이 대선 국면에서의 중심축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본인이 잘하던 것 2030의 이슈를 민감하게 포착해서 아젠다로 띄워야지 갑자기 이제 대선 주자급 이슈를 만들겠다고 너무 거시적인 부분, 너무 큰 이슈를 들고 나오면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좀 안 어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게요. 법무부 없는 나라는 없어요. 법무부 폐지하면은 그럼 다른 부서 법과 관련된 뭐 출입국이나 이거 어디서 해요? 검찰총장은 물론 뭐 지검장이나 뭐 지법원장은 뭐 직선제 하는 데 있거든요. 시민단체도 얘기하고. 근데 제가 봐도 법무부 폐지는 좀 상식적이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으로 주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움직임 관련해서 지금 대선 기획단장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권에 불고 있는 최근 어떤 쇄신 바람도 의식해야 되고 또 당내에선 경선 연기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누구를 앉힐 것인가가 좀 민주당 안에서는 화두인데 관련해서 지금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경선 연기 여부와 관한 이런 논의들이 좀 많이 됐는데요. 경선 연기와 경선 연기는 맞지 않다. 이 의견이 상당히 이게 팽팽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였고 그것과 조금 다른 의견으로 경선 연기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경선 방식을 제대로 논의하고 그 논의의 결과로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연기 자체를 가지고 찬반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또 제3의 그룹으로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더민초의 분위기를 지금 전해준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초선 의원들의 의견까지 얹어진 거거든요. 지금 이번 논란이 좀 더 번질까요? 글쎄요, 이 경선 연기를 했을 때 어떤 득이 있고 어떤 실이 있을까? 일단은 흥행을 조금 더 도모할 수 있다는 득이 있는데 원칙을 어긴다는 실이 있고요. 그리고 경선 연기는 누가 봐도 지금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여권 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라는 게 부인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선 연기했을 때 이재명 지사가 그래도 만약 경선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 당과 이 일체감을 가지게 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는 또 친문 진영에서 단일 후보를 내서 경기된 경선 일정에서 져야 이 친문 당원들이 그래도 승복을 하고 이재명 지사를 돕지 않을까 참 여러 가지 각각 다른 장단점 등이 있기 때문에 뭐가 맞다, 뭐가 더 좋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긴 힘든데 이 부분은 결국 당 지도부의 결단 이전에 이재명 지사의 양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반대한다, 원칙을 지킨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지금 관계자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 억지로 경선을 연기할 명분도 없고 그렇게 되면 당의 내분이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아주 결정적인 심경 변화가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힘들 것 같고요. 만약 제가 이재명 지사에 참모라면 저는 그런데 통 크게 받으라는 조언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럴 때 오히려 지금 이재명 지사를 아직까지도 많이 비토하고 있는 주류의 일부 친문 당원들이 이재명 지사에게 조금은 마음을 더 열 가능성이 생기고 제가 앞서 말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연기했고 나름대로 흥행도 시도했는데 그래도 졌다. 그러면 이 친문 주류 당원들이 완벽하게 승복을 할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뭔가 이 반발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보다 이 통이 넓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재명 지사에게는 더 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이 지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약장수 약 팔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흥행보단 단골을 좀 확보하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을 좀 연기를 하면은 흥행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결국은 저는 그냥 시간 가면 자동 흥행이 되지 않느냐 너무 약간 아니한 생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든지 서울시장 경선 되게 흥행했잖아요. 그건 결국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토론 방식도 보면 굉장히 앞서 나갔어요. 스탠딩 토론으로 핀마이크로 하고 그리고 이준석 그 당시 후보 같은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식의 문제이지 시기를 늦춘다고 자동 흥행되는 건 절대 아니다. 우리 사실은 서울시장 경선, 당대표 경선 2번 봤거든요. 비교가 딱 됐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시기를 늦춘다고 해서 흥행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이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장이라든지 부산시장 할 때도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이 많았잖아요. 물론 우리 당헌에 예외 규정은 있어요. 당무에서 할 수는 있는데 이걸 아무리 이거 예외 규정입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거 봐라 지난번에도 당헌 당규 안 지키더니 이번에도 그냥 원칙을 훼손하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자꾸 뭐 통큰 양보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정기국회가요. 만약에 9월 초에 선출이 되면 정기국회 9월, 10월 동안에 예산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그 후보의 공약을 한번 미리 시행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국민들한테 아 이게 진짜로 되겠구나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11월에 경선을 하면 그 앞에 2-3달은 그냥 경선이 기간이거든요. 그럼 정기국회
국민의힘은 어차피 경선 기간일 텐데 민주당도 계속 경선을 쓰게 되면 이번 아마 정기국회는 그냥 흘러가게 돼요. 그냥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9월 초에 원칙대로 하는 게 저는 옳다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지도부 분위기를 보면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시간을 좀 끌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 사실 야당보다 시간표상으로는 더 촉박하잖아요. 네. 근데 송영길 대표 이 경선 연기 말고도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어요. 탈당 권유한 의원들, 권익위 조사 나온 의원들 지금 거의 다 탈당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우상호 의원 포함해서 이분들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선 연기를 하든 경선 연기를 안 하든 또 당내에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넘어야 될 산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은 아마 경선 연기에 대한 입장 정리보다 이 부동산 권익위 당대표가 자기 이름 걸고 나가라 탈당 권유했는데 몇 명 안 나가면 민주당의 권위나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실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한 주 동안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짓고 또 주말 즈음이나 다음 주쯤에는 경선 연기와 관련된 입장을 정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또 장혜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진단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일 기다리는 어머니 그런데 철거 순서가 설마 이게 하부부터 건 아니었겠죠? 위에부터 했는데 규정이 무너지죠. 그러면 이게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고 한솔 하천업체가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치. 이게 그 공사 계약 관계상 현산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거죠? 시공사가 전체 공정에 대해서 책임은 있죠. 철거까지 그 안에 관계자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거지만 현산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최종 책임자긴 하죠. 이게 총괄 책임이라고 봐야겠죠. 총괄 책임. 네. 제기된 민원과 관련돼서 공문만 보냈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현장 소장과 통화를 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 기록이 남아 있고요. 4월 8일 날 또 핸드폰으로 재차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제기했던 건물이 사실상 철거가 거의 완료된 상태여서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그 민원이 있으면 가서 딱 그 민원 건물만 보고 조치를 취하신 거네요. 공사장은 굉장히 넓은데 그 주변까지 둘러볼 생각은 안 하신 겁니까? 글쎄요, 이제 우선 민원인이 그 건물에 대해서 건물 철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이유는 현장 이행에 빈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꼬리자리 주식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공의 원청자의 경영자에게까지 형사적인 책임의 처벌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 원청의 오셨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흥망한 일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고인이 좋은 곳에 가셔서 더 행복하게 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죄송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광주에 지금 있으실 계획이신가요? 아직 뭐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국립 5.18 묘지에 있는 무명 열사의 신원이 DNA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남은 4명의 신원 확인도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원이 확인된 무명 열사는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40살 신동남 씨입니다. 신 씨는 서울에서 미장일 하기 위해 광주로 내려와 있다가 5월 20일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록 41년 만에 신원과 그 소재가 확인되었지만 이제라도 희생되신 고 신동남 씨의 인적 사항과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씨가 머문 여인숙은 광주역 부근. 이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신 씨가 광주역 일대에서 3공수 부대의 총격에 희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씨의 신원 확인은 국방부의 지원으로 찾아낸 적십자병원 사망자 22명의 의료 기록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총상으로 수술 뒤 사망한 환자 가운데 비슷한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최신 DNA 검사를 거쳐 유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보다 약 13배 많은 307개의 유전자 마커를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이고 유해와 같이 고도로 훼손된 시료에 최적화된 다중 증포 기술을 적용하여 실험을 했습니다. 40년이 넘어 형을 찾은 유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 1993년 형을 행방불명자로 신청했으나 인정받지 못해서 더욱 그랬습니다. 5.18 위원회에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형을 갑자기 찾다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그래서. 남아있는 무명 열사는 이제 4명.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단 한 명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행방불명자가 없도록 온 힘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종가 기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카카오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네이버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최고치를 또다시 새로 썼습니다. 전거래일보다 6.5포인트, 0.2% 오른 3,258.63에 마감했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한 코스피는 전거래일 종가 기준 최고치 3,252.13을 단 하루 만에 갈아치운 겁니다. 최근 강세를 보여온 카카오는 카카오 손해보험이 보험업 영업 예비 허가를 받은 호재 등으로 지난 7일부터 7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러면서 시가총액이 64조 1,478억 원에 이르러 코스피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3위에 등극했습니다. 최근 카카오와 동반 상승해온 네이버는 시가총액이 63조 5,700억 원으로 4위로 밀려났습니다. BTS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최근 연일 신고가를 다시 쓰며 28만 9천 원으로 마감하며 30만 원 선에 다가섰습니다. 최근 공개된 BTS 디지털 싱글 앨범 유튜브 조회수가 하루 만에 1억 뷰를 돌파하는 등 BTS 효과로 하이브는 상장 당시 3.62%였던 외국인 지분율이 전거래일 기준으로 11.1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도 미국 현지 시각 15일과 16일에 열리는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긴축 통화 정책의 초기 단계인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언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의 코멘트상으로는 긴축과 관련된 별다른 발언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말이 나오지 않더라도 경기 전망이 상향되고 점도표의 이동이 생긴다는 것 곧 향후에 언젠가는 긴축에 나설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하며 997.3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여야가 이르면 내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확정해서 청와대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내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특별감찰관 후보 2명의 명단이 오면 이 가운데 1명을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최종 명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감찰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9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감찰하고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4년 넘게 공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의 공정성 논란에 전현희 위원장이 직무회피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조사 의뢰를 하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내지 않았다며 조사 의지가 없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안성욱 부위원장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면서 배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에 참여할 뜻을 보였던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결국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SNS를 통해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를 비겁하게 피하고 싶지 않지만 의도와 달리 논란이 불거지고 권익위 조사에 정치적 편향성 오해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 전수조사에서 직무 회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 조사는 여야 모두 똑같은 잣대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절차와 결과를 존중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 조사 결과 발표 뒤 해당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방어막이 필요하다는 특별조사단의 건의에 따라 조사단장을 맡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전수 조사를 요청하면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요청을 하고 조사 받을 생각은 없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사를 피할 생각은 없다며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대신 안성욱 신임 권익위 부위원장도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았던 민주당 출신 인사여서 역시 직무 회피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부위원장이 직무 회피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조사를 총괄하는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을 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 위원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권익위는 오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 등 야당의 부동산 전수조사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정치 공방이 격화하면서 조사가 제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이재현입니다. 공수처가 최근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잇따라 착수하면서 수사 여력은 안 되는데 의혹만 앞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법원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재판에 대해서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난감한 처지가 됐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정식 수사에 착수한 사건 9건 가운데 지금껏 베일에 쌓여있던 나머지인 5, 6호 사건도 공개됐습니다. 문홍성 현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등 검사 3명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 무마 의혹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있는 현직 검사의 직권남용 의혹 관련입니다. 1, 2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제외하곤 모두 전 현직 검사들이 수사 대상입니다. 무게감들이 적지 않은 사건이지만 수사 역량의 한계가 거론됩니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검사 정원 23명 중 현재 10명이 공석이고 그나마도 뽑은 검사 중 절반 가까이는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와 손발을 맞추는 수사관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고 경찰에 추가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진우 공수처장도 공수처가 연간 3건에서 4건의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는 점에서 의혹만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은 사실상 같은 사건을 두고 검찰과 중복 수사까지 이뤄질 판입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 관련 사건 이첩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받는 당사자로서는 중복 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 소지와 함께 수사 효율이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로서는 더욱 난감한 일까지 생겼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 주장에 대해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사건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수많은 논란에 대해 김진우 공수처장이 아직 직접 뚜렷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있을 첫 기자간담회에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아동학대뿐만이 아니라 노인학대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팔뚝에 보이는 선명한 멍자국. 지난해 12월
남편에게 학대를 받았다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 77살 어르신 사진입니다. 치매로 폭력성이 심해진 남편에게 매일 밤 맞고 흉기 위협까지 받은 할머니는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성 어르신이 평상시에 원래는 좀 경로당도 이용하시고 복지관도 이용하시면서 외부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좀 그런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폐쇄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지난달에는 치매가 있는 80대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한 40대 아들이 요양보호사 신고로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옷 입은 채로 용변을 본 아버지가 씻는 걸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는 속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34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7,000건가량으로 재작년보다 5.6% 증가했습니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집안이 전체의 88%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노인 학대로도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생활이 굉장히 제한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집 안에서 계속 가족들이 같이 있다 보니 갈등이 이제 빈번해지고 학대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노인 학대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처럼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 어르신에게 상담과 치료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민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라도 노인학대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돼요. 노인학대의 어떤 심각성이나 최근의 어떤 증가 추세,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너무 약하다라는 거죠. 이와 함께 어르신들을 상대로 학대를 당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엄윤수입니다. 미국에서 또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로 추정되는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오후 4시쯤 뉴욕 브루클린의 한 거리에서 53세 아시아계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음식 배달을 가는 길에 복면을 쓰고 자전거를 타고 쫓아온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습니다. 배달하던 남성은 등을 찔린 뒤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뉴욕 경찰은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보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한 뒤 용의자를 수배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 버터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 3주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온라인 콘서트에서는 세계 195개국에서 133만 명이 몰렸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탄소년단이 모처럼 야외 무대에서 공연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렇게 탁 트인 곳에서 공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관객석은 텅 비었지만 화상으로 남아 만났고 야외 공연의 끝을 장식했던 불꽃놀이도 등장했습니다. 데뷔 8주년을 맞아 진행한 온라인 공연입니다. 이 화면이 아닌 현장에 여러분들이 계셔야지만 사실 저희가 그 미칠 듯한 이 에너지를 보여드리는데 코로나 그거 끝나고 우리 만나요. 이틀 동안 진행한 온라인 공연에는 무려 195개국, 133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신곡 버터는 빌보드 핫백 3주 연속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넘어선 자체 최고 기록입니다. 역대 빌보드 핫백 1위로 데뷔한 54개 노래 가운데 3주 연속 1위를 지켜낸 곡은 버터를 포함해 15곡밖에 되지 않습니다. 버터는 지난 4일 내놓은 리믹스 버전에 힘입어 음원 판매량이 전주와 비슷한 13만 8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스트리밍 횟수는 2위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훨씬 앞섰지만 다운로드량은 BTS가 12배나 높았습니다. 미국 라디오 청취자도 10% 증가해서 라디오 송즈 순위도 4계단 뛰어서 28위로 올라섰습니다. 플레이리스트에 들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그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방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라디오에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반 대중들이 그 음악을 좋아한다는 뜻도 되고 이런 가운데 다음 달 9일 버터 CD를 발매할 예정이어서 또 한 번 돌풍을 일으킬지 기대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미국의 연예 매체 스크린렌트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영화 정보 사이트 평점을 바탕으로 역대 최고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기생충은 영화 정보 플랫폼인 레터박스 이용자들이 매긴 평점 중 5점 만점에 4.6점을 받아서 영화 대부와 동점을 기록하며 최고의 작품에 꼽혔습니다. 스크린렌트는 기생충을 역대 오스카 작품상 1위로 꼽으며 최고 평점을 받은 영화 대부분이 영화의 역사를 만든 작품인데 기생충은 작품상을 수상한 최초이자 유일한 비영어권 영화라고 소개했습니다. 내일도 쾌청한 하늘을 보긴 조금 어렵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특히 영동과 남부지방에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방은 기온이 제법 오르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방은 강릉 21도 등 비교적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호남 동부와 영남 내륙, 제주 서부는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은 오후까지, 제주 동부는 모레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제주도와 영남 해안에는 최고 40mm, 그 밖에 남부와 영동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쪽 지방은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고 동쪽 지방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28도, 광주 28도, 대구 24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금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